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을 위주로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만 쓰는 게 아니라 PC를 사용해야 되니까 PC에서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PC에서 백신을 검사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에서 악성 코드를 검사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이 스마트폰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백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V3 모바일 플러스 2.0이라는 게 저는 있네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에 V3를 깔아 놓으시든지 알약을 깔아 놓으시든지 뭔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 알약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모바일용 알약. 이런 거를 설치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V3도 있으니까 V3를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V3 검색하면 뭐 휙 지나갔나요? V3를 검색을 해보면 V3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V3 모바일 세큐리티 설치 한번 해볼게요. 저는 모바일 플러스 2.0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V3 모바일 세큐리티 요 아래에 있는 모바일 플러스 2.0은 금융 및 쇼핑 거래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V3 세큐리티는 백신이에요. 기능이 달라요. 예. 물론 요즘 핸드폰 자체에 백신이 있어요. 제조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한번 설치해 볼게요. 여러분들 금융 업무 하시려면 인터넷 뱅킹 말고 그 폰 뱅킹을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인터넷 뱅킹을 하시려면 V3 아까 보셨던 그 플러스 2.0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깔립니다. 이건 자동으로 깔리게 돼 있어요. 이걸 안 깔면 금융 업무를 못 해요. 예. 자,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핸드폰 바탕화면에 설치 목록에 V3 세큐리티라고 들어있죠. 그렇죠. V3 모바일 세큐리티라는 거를 이제 터치를 하시면은 안에서 작동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권한을 부여해 줘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저장 공간에 접근할 권한을 줘야 되고요. 또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주소록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놈들이. 그리고 내 문자 메시지를 왜 지가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지 몰라. 일단은 뭐 QR코드를 써야 되니까 카메라 기능도 작동이 돼야 되고 위치 기능도 필요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니까 뭐 허용을 해줘야죠. 뭐 허용 안 하면 못 쓰니까. 자, 이것도 과도하게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V3가 이제 작동이 되는데 여기 밑에 약관에 동의를 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근데 뭐뭐를 한대요. 악성 코드 차단, 스미싱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효과적인 메모리 관리 이런 것들을 얘가 해준대요. 그러니까 스미싱 피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저 결혼해요 라고 연락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궁금하니까 거기 있는 걸 터치해 볼 거 아니에요. 인터넷 주소창을.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악성 코드가 실려온다 이거야. 그런 것들을 검사해 주겠다 이거죠. 얘가. 예. 왜 튕겨나가지? 다시.
여기 파일 및 이거 악성 코드 검사를 한번 하겠다라고 했어요. 중간에 이제 권한을 부여해주고 동의해줬더니만 이제 닫혀졌는데, 파일 및 폴더 검색, 불필요한 앱, 뭐 크라우드 검색은 뭐 검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크라우드는 인터넷상에 있는 걸 검색하는 거니까 이건 말고 다시 내 핸드폰 안에 있는 파일과 폴더를 검색을 해야 돼요. 검색을 해서 뭐가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앱을 깔아놨는데 앱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다든지 한번 밑에 거는 안 하고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꾸만 필수 동의를 해달라고 이제 들어갔네요. 자, 이제 V3가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고, 예, 이제 검사를 합니다. 오, 되게 멋있게 하네요. 앱을 검사합니다. 앱.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앱이 쿠팡 앱을 쓰고 11번가 앱을 쓰고 카메라 앱을 쓰는데 뭐 고스톱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앱 속에 혹시나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그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설치하려고 보면 인증을 받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증을 요구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아이폰은 앱을 개발한 사람이 앱 마켓에 올리면 애플에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승인이 나야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 건데, 이 안드로이드는 개발자가 올려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내 몫이에요. 사용자 몫이에요. 예, 위험 요소. 제가 23,416개를 검색했는데 새로운 보안 위험 요소가 없다고 나오네요. 예. 그러면 이 V3가 설치가 됐는데 잠깐 한번 보세요. V3 설치했잖아요. 근데 요 주소창 여기 위에 알림창에 이게 깔렸어요. 이게 요거 보셨어요? 네. 요거 보안 위험 요소를 발견했습니다가 떠있네요. 알약을 깔아도 이런 게 생기고 V3를 설치해도 이런 게 깔리는데, 예를 들어서 손전등을 선택하면 손전등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손전등이 작동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동의하겠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검사하고 나서 봤더니 밑에 뭐를 설치하세요 이런 거는 광고예요. 광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보시면 뭐 보안 점검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점검한 것처럼 점검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을 이렇게 내리면, 알림줄을 내리면 거기 뭐가 나왔었죠? 뭐 이런 거 있어요. 손전등, 그러면 손전등이 이렇게 켜지고, 이렇게 켜지는 건 좋은데, 본래 이 핸드폰 안에 손전등 켜고 끄는 기능은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옆으로 이렇게 제끼면 거기 환경 설정하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설정하는 거를 뭐 빼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불편하시면 저는 V3를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하고 나서, 원래 백신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요. V3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검사하고 나면은 다 씁니다. 삭제해요. 삭제. 이거를 검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검사하고 나면은 굳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아까 보안 위협 하나 나왔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그런 백신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 쓰셔야 돼요. 알약을 쓰시든 뭐를 쓰시든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클리너로 데이터 정리하세요. 뭐 이런 것도 나와요. 화면에. 핸드폰 화면 안에. 그러면 거기 핸드폰 안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체크해 주거든요. 앱들도 보이고 뭐들 쭉 보여주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 없는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지금 핸드폰 안에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서 삭제하라는 요청이 나와서 삭제를 했어요. 예. 그럼 과연 제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확인해 봐야죠. 예. 아까 제가 카톡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했는데 그럼 카톡에 있는 대화가 다 사라지는 건지 다 있네요. 대화한 내용은 다 있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음 네이버 크라우드 같은 경우에 다음 크라우드 같은 것도 아까 삭제했는데 그건 다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이 창이 좀 안 올라와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시 노트북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안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멈춰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V3 사용한 거 있잖아요. 얘를 삭제할 겁니다. 예. V3를 안 쓸 거거든요. 검사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데이터 삭제 기능 같은 걸 이용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외에는 안 쓸 거니까 저는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는 건 뭐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약이 좋은 건 있는데 광고들이 많이 떠요. 알약이나 V3가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자꾸만 광고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뭐 512기가짜리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기억 장치 포함해서 보조기억 장치 512기가거든요. 주기억 장치 6기가를 써요. 6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앱이 설치되는 공간 있잖아요. 512기가 안에 다 앱이 깔리는 게 아닙니다. 주기억 장치가 따로 있고요. 보조기억 장치가 따로 있는데 갤럭시에서 말하는 뭐 128기가짜리, 512기가짜리라는 그런 스마트폰들은 보조기억 장치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찰칵찰칵 찍을 때 저장되는 공간이 보조기억 장치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앱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전용 공간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 공간 안에서만 앱을 설치하는 건데 제가 쓰는 거는 저가형 핸드폰이라서 그런지 이 주기억 장치조차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앱을 설치할 때 앱이 설치되고 나면 공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1기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사진 찍으면 남은 기간이 요거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사진도. 그러니까 저는 보조기억 장치를 따로 쓰는 거예요. 128기가짜리를 따로 꽂아가지고 거기에 256기가짜리 사가지고 마이크로 SD를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거기에 저장되게끔 하고 앱들도 일부는 다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게끔 다 명령을 걸어 넘겨버렸어요. 안 그랬으면 이 핸드폰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가형 핸드폰 있잖아요. 무료로 주는 거. 그런 핸드폰들은 앱을 많이 까는지 않고 그냥 단순히 카톡하고 뭐 네이버 이런 몇 가지만 깔아 쓰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같이 이런 핸드폰을 수업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저한테는 맞지는 않아요. 앱을 많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차피 뭐 갤럭시 노트 9이나 이런 거 고가 핸드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는 어차피 제가 관리할 부분이니까 관리해서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업할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원이 되는 앱이 있고요. 지원이 안 되는 앱도 있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위젯이라는 데 들어보죠. 위젯. 앱은 터치를 해야 실행하는 거고 위젯은 실행된 상태로 보이는 게 위젯이잖아요.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달력 같은 게 미리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위젯이에요. 달력을 실행했더니 달력이 보인다. 그건 앱이고 그 앱을 깔았을 때 위젯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날씨 위젯. 자동으로 어느 지역에 지금 날씨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앱을 깔았을 때 나오는 위젯이에요. 근데 이 앱을 보조기억 장치로 넘기면 위젯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날씨 기능은 제가 위젯을 봐야 되니까 요거는 보조기억 장치로 안 넘겨요. 넘기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넘기고 쓰고, 그렇지 않고 쓰는 일반적인 앱들은 가급적이면 보조기억 장치로 넘길 수만 있으면 다 넘겨서 주기억 장치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로 앱을 넘겨버리면 앱을 실행할 때 너무 느렸는데 요즘은 보조기억 장치도 빨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현장님 그 보조기억 장치를 넘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화면상에서 보여드리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핸드폰에 깔린 거 요런 거 날짜, 달력 이걸 위젯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앱이라고 부르잖아요. 앱. 요런 거 이제 위젯이고요. 이거는 뭔가를 돌려야 작동되는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오늘의 일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위젯이 깔린 거라 그랬죠. 위젯.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메모리들이 설치된 목록들이 다 있잖아요. 좀 그룹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앱이라는 거를 꼭 누르면, 잠깐만요. 여기다 네이버 앱을 제가 한번 밖에다 꺼내 놓을게요. 여기다 꺼내 놓고 얘를 꼭 눌렀다 띄면 이렇게 떠요. 화면에 그냥 터치하면 네이버가 실행되지만 얘를 꾹 눌렀다 띄면 삭제할래, 뭐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볼래 라고 뜨거든요. 그럼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 애플리케이션 정보 네이버 앱이니까, 자 저장 공간 한번 볼게요. 저장 공간. 지금 여기에 이 전체 163MB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106MB짜리고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적용돼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 정보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56.81MB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외장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변경 버튼 눌러서, 원래는 얘가 디바이스 저장 공간에 있었는데 여기 있던 건데 제가 이거를 그걸로 넘긴 거죠. 얘를 밑에 있던 거를 보조기억 장치로 제가 넘긴 거죠. 원래는. 지금은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캐시 같은 거 있어요. 캐시가 뭐냐면 제가 네이버를 여기 지하철 타고 오면서 봤거든요. 그 봤던 흔적들이 남아요. 찌꺼기가. 이런 거를 삭제해 주시면 그러면 현장님 그 외장 저장 공간인 보조기억 장치를 따로 구입을 해서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스마트폰 껍데기를 까보면 안에 마이크로 SD 꽂는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스마트 기기의 저장 공간이 그리 크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조기억 장치를 구매해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마이크로 SD예요.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셔가지고 꽂으셔야 돼요. 크기는 손톱 크기만 해요. 그럼 이제 핸드폰 뚜껑을 열면 배터리 끼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옆에 있어요. 유심칩 꽂는 자리에 있어요. 옆에. 근데 선생님 지금 못 열게 되어 있잖아요. 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일체형. 배터리 안 되는 거, 안 여는 거. 거기에 유심칩을 빼낼 수 있는 홈이 있거든요. 걔를 딱 핀 같은 거 이렇게 찌르면 유심칩 자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유심칩 안에 밑에는 마이크로 SD 공간이 있고 위에는 유심칩을 꽂는 자리가 붙어 있어요. 세트로. 예. 그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심칩 트레이라고 하나? 유심칩 트레이라고 하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유심칩 트레이 이런 거. 예. 여기 이제 핀이에요. 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못하면 매장에 가서 구입해가지고 매장에 가서 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유심칩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 유심칩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애 거는 이게 두 개로 돼 있던데 마이크로 SD 꽂고 유심칩을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유심칩이죠. 유심이죠. 이건 유심이고 여기에 여기 핀을 이렇게 요 호로 침 같은 걸 꽂으면 얘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럼 거기에 이제 유심칩을 꽂고 마이크로 SD를 꽂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다른 걸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네. 이 그림 볼까요? 요거. 그러니까 밑에 거는 요 왼쪽 거 빨간 거는 유심칩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6기가짜리 마이크로 SD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 기종마다 넓게 꽂는 게 있고 길게 꽂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일체형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배터리 일체형은 배터리를 뒤에 이제 커버를 열어서 꽂을 수 있는 거는 유심칩 옆에 비어 있거든요. SD 자리가. 그럼 거기서 사서 꽂으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사서 꽂으시면 안 되고 핸드폰마다 지원이 되는 용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3 같은 거, S3 같은 옛날 모델은 32GB만 지원이 되고 제 핸드폰은 저가폰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8만원 주고 산 거예요. 기계를 8만원 주고 핸드폰이면 얼마나 쌉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산 게 아니라 256GB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를 알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256GB짜리 메모리를 사서 이제 꽂아가지고 저는 유심칩이 뭐 이게 일체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별도로 꽂았죠. 그럼 에이스센터 가면 그 자리에서 그걸 사서 낄 수가 있나요? 서비스 센터 가시면 다 해줘요. 돈만 내면 다 해줍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아니 거기 자체 구입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본인이 하시려면 마이크로 SD 카드 사시고 그 다음에 요 유심칩 핀으로 빼내서 그 뒤에다 붙여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 가서 하려면 거기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용량 어떤 거로 좀 껴주세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듭니다 하고 얘기해서 결제하시면 다 해주시죠.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파워를 끄고 하셔야 돼요. 유심칩을 빼실 때 파워를 켠 상태로 유심칩을 빼시면 큰일 납니다. 파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그러니까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육 장치에 저장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용량이 작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알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알약 같은 거를 설치해 보시면은 알약 안에도 V3하고 똑같이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아까 V3를 갖고 우리가 연습한 거죠. 요거는
모바일 플러스는 뭐라 그랬죠? 금융거래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설치가 돼요, 알아서.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이 V3 플러스 2.0을 제가 삭제하고 나면 금융거래 들어가면 인터넷 뱅킹 하면 또 설치하라고 나와요. 얘는 뭐 작동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알아서 움직여 주는 겁니다. 내 몸의 윤활유처럼 알아서 움직여 주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인증서, 또 컴퓨터 PC 내에 있는 공인인증서들을 내 USB 메모리나 스마트폰에서 왔다리 갔다리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과 쉽게라고 생각하면 쉬운 건데 복잡하고, 쉽게 하는 방법이 복잡하고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 핸드폰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제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안에 공인인증서가 여기 있어요. NPKI라는 게 공인인증서입니다. 여기 YesSign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유저에 가면 제 것뿐만 뭐 저희 가족 구성원들 걸 제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 안에 가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고요. USB 메모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USB 메모리 안에 들어가면 NPKI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마찬가지로 YesSign이라는 폴더가, 이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예요. 그럼 유저 안에 또 구성원들 거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그러니까는 USB 메모리에 있는 요 NPKI라는 거를, USB 메모리 안에 있는 요 NPKI라는 요 폴더를 복사해 가지고 스마트폰 안에다가 붙여넣기만 누르면 공인인증서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있는 걸 복사해서 내 다른 USB 메모리도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PC에는 달라요. 보조기억장치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C 드라이브를 제외한 D 드라이브. 여러분 하드디스크도 보면 C 드라이브 말고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있을 수 있잖아요. C 드라이브를 제외한 D 드라이브, 그리고 뭐 USB 메모리 등등. 얘는 NPKI 폴더가 있고요. NPKI 폴더가 있고, 여기 보면 YesSign이라는 폴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NPKI 폴더에 가서 YesSign이라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YesSign. 그 안에 유저라는 폴더 안에 유저 폴더 안에 개인별 공인인증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때 C에다 발급받겠다 또는 D에다 발급받겠다. 근데 우리 컴퓨터는 C 드라이브 말고 D 드라이브가 없어. USB 메모리 있지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USB 메모리에다 보관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겉에 바로 있단 말이에요. 겉에 이렇게 있는데, USB 메모리도 그렇고 여기 바로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바로 여기 NPK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나는 내 PC C 드라이브에다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아주 복잡해요. 이걸 찾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질문 올라온 게, 집에 PC 보관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USB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찾아볼게요.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폴더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폴더가 있어요. 사용자 폴더. 여기 사용자 폴더 있어요. 유저 또는 사용자 폴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작 버튼 누르면 저는 여기 유저라고 써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이정민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그 이정민 폴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어디가 있냐면 앱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대요. 앱 데이터 폴더가 있대요. 앱 데이터 폴더가 있대요. 자, 잠깐만요. 자, C 드라이브에는 사용자 폴더에 가서 사용자 유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사용자 폴더로 가서 그 안에 앱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다고 아까 여기 보니까 앱 데이터 폴더가 있어서 데이터 폴더가 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앱 데이터 폴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앱 데이터는 안 보여요. 즉 여기 내 문서, 다운로드 폴더, 사진 폴더 이런 건 보이는데 앱 데이터라는 폴더는 안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파일에 가서, 파일이 아니라 여기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서 보기에 가서 숨어 있는 것도 봐라. 숨어 있는 것도 봐라. 지금 숨어 있는 건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안 보이는 건데 숨어 있는 것도 보게 하라 라고 걸면 앱 데이터가 생겨요. 여기 보여요. 근데 굳이 안 봐도 되는 건 애들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이니까 들어가서 막 건드려 놓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 앱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또 로컬 폴더라는 게 로컬 로우라는 폴더가 있대요. 여기 가면 로컬 폴더가 있대요. 어디 있냐면 여기 로컬 로우라는 폴더가 있대요. 가서 보면 여기에 npk라는 폴더가 이 안에 있다 이거지. 이 안에 있다 이거지. 여기. 지금 없으니까 없는 거고 원래 있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제가 요거를 메모를 해드리면 이렇게 들어가죠. C 드라이브에 유저라는 거는 사용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이라는 폴더를 가서 저희 사용자 계정은 유저라고 되어 있고요. 앱 데이터라는 거에 가서 로컬 로우라는 거로 가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폴더는 숨김 속성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될죠? 구성에 가서 폴더 및 아까 구성에 가면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있죠? 검색 옵션에 가서 보기 메뉴에 가서 보기에 가서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 쭉 내려가시면은 숨긴 파일을 표시할 거냐, 숨긴 파일을 표시할 거냐. 그러니까 숨긴 파일 뭐 폴더 보이기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보인다 이거지. 그때는 사실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제어판 이거는 이제 내 컴퓨터 창에서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제어판 있죠. 제어판에 가서 폴더 옵션을 가시면 돼요. 폴더 옵션.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이 있는데 이 제어판에 가도 모양 및 개인 설정 여기 가보면 폴더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원래 여기서 하는 건데 그냥 내 컴퓨터 창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도 이거 기억하기 싫으니까 인터넷상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봤더니 어디 있다라고 보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인터넷상에다가 012서 위치라고 검색해 봤더니 뭐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이렇게 다. 내 컴퓨터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서 보기에 가서 요거는 여기다 하나 메모를 해 드릴게요. 여기 요 창에 가면 있다라고 제가 제 공방에도 그대로 올려 드릴게요. 그럼 거기 가서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해줘라.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고 윈도우 7에서는 이렇게 들어있다 뭐 이런 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인증서가 종류가 많아요.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는 예사인이고 한국전산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증권전산은 뭐 사인 코리아고 보시면 여기는 지금 예사인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예사인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제 핸드폰 안에는 아까 보니까는 보세요. 키카, 뭐 키사, 뭐 NCA 사인 코리아, 뭐 트레이드 사인, 뭐 많잖아요. 이게 다 인증서들이에요. 팀장님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를 실수로 지웠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르고 얘를 지웠어요, 이렇게. 네. 그럼 거기 있는 거 복사해서 붙이면 된다고요. 그냥 지우고 잃어버리고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찾을 곳이 없으면 그러니까 USB 메모리에다 보관해 뒀는데 네. 공인인증서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 금융 업무를 하려고 그랬더니 없대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얘가 지워진 거야, 모르고. 이 집에 있단 말이야. 집에는 있는데 지금 외부에 나와 있단 말이야. 출장 나와 있다. 부산에 와 있는데 그럼 얘를 집에 가서 복사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재발급 받으시면 돼요. 금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집에 있다 그러면 컴퓨터상에서 집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만 하면 공인인증서는 들어오는 거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거 뭐야? 돈 빌려준대요. 예.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 있잖아요. 공인인증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제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희 집 컴퓨터에 보관해둔 게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여기서 붙이면 생기게 오고 컴에 보관해둔 게 없으면 재발급 받아야죠. 그걸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되는데 웬걸 없네 이게. 집에 컴퓨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거래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거래하는 은행. 근데 공인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국민은행이나 이런 곳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는 한 군데서만 발급받으면 돼요. 최초 발행하는데. 그러면 저는 sc.co.kr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공인인증센터. 그럼 클릭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공인인증 신규 발급이 재발급을 해야 되겠죠. 없어졌으니까 기간에 대해서 갱신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바로 가게 들어가서 이제 복잡해지죠.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되고 통장 계좌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본인 확인이 돼야 이정민 씨 맞군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이제 금융업무도 설치해야 되고 설치해 볼까요? 여기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지. 아무래도 금융업무를 안 하는 컴퓨터니까. 뭐 이런 것도 설치하고 저런 것도 설치하고 다 설치를 해야 뭐 금융업무가 돌아가든 말든 하니까 볼게요. 지금 이제 금융업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설치가 되고 있고 어떤 게 설치가 되고 있고 아직 설치가 안 됐다라는 게 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난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데 얘를 복사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고 제가 아는 거니까 설치할 거고. 그러니까는 공인인증서를 지금 USB 메모리 갖고 있는데 이걸 다른 USB 메모리를 복사하고 싶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인 대로 내 컴퓨터 안에 분명히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폴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폴더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걸 몰라. 할 줄을 모른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안에 공인인증서가 들어있어 가지고 얘를 복사해서 다른 데서 붙이면 인증서가 복제가 되는데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 금융 업무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공인인증서를 관리를 해야죠. 관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공인인증서 인증센터에 와서 새로 발급받을 거냐 아니면 관리할 거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없을 때는 갱신 재발급을 받아야 되지만 현재 있는 거잖아. 있으니까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 USB 메모리에다가 다른 데서 복사를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가기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보여가지고 인증서를 복사해라. 이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재발급을 해야 되니까 재발급을 하는 거는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거니까 당신 누구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되고 통장 계좌번호, 뭐 비밀번호, 보안카드 다 물어봐야 되겠죠.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체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만이 아 이정민 씨 맞군요 하고 신규 발행을 다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에다가 재발급을 받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절차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다가 등록하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다 등록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거를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하면 되고. 여러분들 그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국세청도 하나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이 가능한 업무도 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1년 동안 사용하고 1년 후에는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갱신이 되면 다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범용인증서라는 거 있어요. 범용인증서. 여러분 공인인증서는 은행 업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거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무료 공인인증서는 금융 업무만 한 겁니다. 주식거래 못 해요. 그러려면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4,000원. 4,000원. 그리고 부가세 400원 포함해서 4,400원을 내고 발급받아야 돼요. 인터넷 수업 받을 때도 범용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금융 업무에서 발행한 일반 공인인증서는 안 돼요. 왜냐면 학교는 금융 업무가 아니니까 공인인증서를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드니까 힘들잖아요. 우체국 가서 발급받으시면 무료입니다. 우체국은 무료입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딱 1년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회장님. 네? 1년밖에 1년이죠, 1년. 그런데 우체국은 무료예요? 우체국은 무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저도 우체국 가서 발급받을 일이 없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안 하는데 저도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증 발급받으려면 4,400원 내야 되는데 우체국 가세요. 우체국은 이체 비용도 안 내잖아요. 지금 타 은행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 안 내지 않습니까? 우체국을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우체국 홍보가 돼버렸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 비치된 PC 가서
우체국 가서요 범용인증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려 그래요. 그 은행 업무 말고 학교에서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 신청서를 쓰라고 하죠. 직원이. 예, 왜냐면 인터넷상에서 신청서를 쓰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가서 신청서를 신분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써서 그 서류를 가지고 그래야 인터넷상에 기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업무를 해야죠. 어디 갔더라?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요? 예. 와서 이제 여기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때 아이디, 패스워드, 또 우체국 계좌번호, 비밀번호, 또 보안카드 이걸 이용해서 다 입력을 해야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편해지지 않습니까? 편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발급받은 인증서를 국민은행에다가 등록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등록하면 되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러니까는 sdu.ac.kr인가 서울 디지털대학교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인인증서로 등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로그인을 누르면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돼 있고 다 설치해야 돼요. 이거는 보안에 관련된 업무니까는 다 설치를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다 금융 업무가 가능하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게 이동식 디스크죠.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정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거로 어차피 졸업한 거니까 저는 뭐 안 나오겠지 뭐 2013 학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서 제 학점이나 뭐 이런 걸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성적 보이면 그런데 성적 잘 나왔네 뭐. 잘 나왔어요. 다행이다. 보여드렸는데 막 F 뭐 D, C 이런 거 나오면 그랬는데 잘 나왔죠. 그렇죠. 잘했어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성적표를 출력하고 근데 이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성적표 같은 거 뭐 학위 증명서 같은 걸 발급받으려면 돈을 내더라고요. 방송통신대학교는 공짜인데 여기는 돈을 내더라고. 학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공짜를 써야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로그인을 했으니까 로그아웃을 할 거고. 전적표는 온 게 별로 없었나 봐요. 뭐 확인도 가능할 수 있고. 어차피 지금이야 뭐 졸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내용은 없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공인인증서, 범용인증서가 아니면 대학들은 로그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디 거? 우체국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비용을 좀 절약할 수가 있죠. 매년 4,400원 내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반 인증서로 발급받으려니까 안 돼요. 범용인증서를 발급받고 나면 그거로 끝나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발급받았으니까 kbstar.co.kr kbstar.co.kr 국민은행이죠.
금융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녹색 띠가 생깁니다. 녹색 띠. 그럼 얘는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이런 여기 나와 있네. 금융기관에 요즘 다 이거 요즘 뜨더라고요. 근원 목소리,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뭐 이런 거. 돈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다 사기고, 너희 아들을 지금 데리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전화가 왔어요. 거기 누구네 집이지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당신 아들을 지금 데리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애가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 이러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어떡해.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애를 꼬드겨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그 핸드폰을 끄게끔 시킨대요. 끄게끔. 그럼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애한테 전화를 걸어볼 거 아닙니까? 전화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지. 우리 애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하면 애들 목소리 비슷비슷하잖아. 엄마 뭐 이러면 우리 애가 잡혀있구나 막 겁을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끊으면 그 사람이 또 급하면 전화하겠죠. 그럼 그때 112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전화가 왔었다 그러면 추적을 하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게 당하면 네 알겠습니다 끊을 수가 있냐고. 솔직히 내 딸이 잡혀있다 그러는데. 근데 한 번은 2번 전화 받았어요. 애가 자고 있는데 네 아들 잡아갖고 있다 그러. 얘 자고 있는 얘는 뭐지? 누구지? 그리고 학교 다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다행히도 그랬는데 그런 것들.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공인인증센터에 있으니까 아까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제1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를 여기 가서 등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등록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핸드폰에서는 이런 금융 업무를 하려고 가면 핸드폰 안에 권한을 뭐를 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권한을 뭐를 줬느냐. 그래서 USB 디버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핸드폰 안에 USB 디버깅이라 그래서 USB 케이블을 꽂으면 얘를 이제 핸드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창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디버깅이라는 명령을 걸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금융 업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에서 건든다 이거야 얘를.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빼줘야 되고. 치료 안 하겠다 그래도 자꾸만 나오네. 잠깐만요. 강제로 끝낼게요. 짜증이 확 올라오네. 프로세스 중에서 이게 안철수 연구소에서 나온 강제로 끝내버려야지. 귀찮아서 못 쓰겠네. 이 백신이 또 지워지지도 않아요. 증권 프로그램 이런 것도 또 걸려있고 귀찮아 죽겠어요. 증권 강의하는 데도 있거든요. 증권이나 이런 전산 업무 강의하는 그런 강의실은 컴퓨터를 못 써요. 뭐가 불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창도 안 닫혀져. 껐다 켜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안랩
여기 안랩이 어딨나 볼까요? 요거네, 요거. 아, 얘를 닫아야 되겠다. 어이씨, 못 닫게 막는데? 어쭈구리. 한바탕 해보자는 얘긴데? 요거를 지금 닫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얘를 지금 막고 있어서 전상 뭐 컴퓨터를 껐다 켜야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죠 뭐. 에이, 불편해.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일전세가 발생했는데, 예, 이렇게 이대로 둘게요. 자꾸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KM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 저 아래 한글 MS 오피스 그 윈도우 이런 거 있잖아요. 정품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MS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를 정품이 아닌 야매 버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윈도우도 정품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정품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 정품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얘가요. 얘가 안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품화 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은 다 악성 코드로 인식을 해요. 백신은 무조건 다. 왜냐하면 안에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시스템을 건드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라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조금 불편하겠지만서도 뭐 이건 뭐 제가 해결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서 공인인증서를 이제 관리하면 되는데, 아까 보셨던 대로 이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곳이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금융기관들이 거기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관리하는 거는 여기 아까 스마트폰 보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뭐뭐 있죠? 방법이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에서, PC 또는 노트북에서 해당 폴더를 열어서 공인인증서 파일이죠. 공인인증서 파일, 이제 폴더째 붙어 있는 건데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C 드라이브에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 드라이브에 있는 이 공인인증서에 가서 얘를 복사해 가지고 내 스마트폰에도 붙이고 내 USB 메모리에도 복사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USB 메모리나 공인인증서 이런 거는 보조기록 장치에는 무조건 그냥 그 드라이브 폴더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USB 메모리 안에 바로 그냥 MPKI 폴더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해당 폴더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폴더 안에다가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붙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공인인증서는 붙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방송에 보면 공인인증서는 PC에 등록 기록 보관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PC에 보관이 되면 아까 그런 뭐 해킹을 방지하는 툴들이 있었잖아요. 보안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야만이 공인인증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인증서하고 금융 업무하고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깔려있는 컴퓨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해킹 툴에 의해서 이 사람 폴더가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찾아보자. 갔더니 공인인증서가 있네? 그럼 그거를 빼간다 이거야. 해킹 툴에 의해서 외부에서 그걸 빼간다 이거죠. 그럼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으면 내 공인인증서를 누가 열어볼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공인인증서를
보관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분실했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 그걸 찾아 주웠을 거 아닙니까? 주워서 봤더니 공인인증서가 있네. 거기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정민이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그럼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구나. 이걸 한번 사용해볼까? 사용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다 공인인증서 옆에다가 뭐 비밀번호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안 카드 아시죠? 보안 카드 45개 번호인가? 48개 번호가 있잖아요. 네 자리 숫자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그 보안 카드는 누가 그러대요? 100%다 넘어갔다고? 다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이 보안 카드가 뭐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보안 카드 종류가 몇 개 없잖아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보안 카드랑 제가 사용하는 보안 카드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보안 카드는. 그럼 보안 카드의 종류를 몇 가지를 만들까요? 사용자가 1000만 명이면 1000만 가지로 보안 카드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0가지를 만들어 놓고 누가 보안 카드를 발급해 달라 그러면 1번 종류를 주고 그 다음에 2번 종류 주고 3번 종류 주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보안 카드네. 대신에 보안 카드 일련 번호는 다를지 몰라도 보안 카드 형식은 동일한 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 보안 카드의 종류는 벌써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은행별로. 그러면 여러분 OTP 있잖아요. OTP는 번호가 몇 가지가 나오죠? 6가지 숫자니까 0000서부터 9999까지니까 100만 개 중에 하나예요. 100만 개 중에 하나. 그 OTP를 쓰는 게 좋죠. 안전하다는 얘기죠. 안전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는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보안 카드를 OTP를 스마트폰에다 장착을 시켜요. 그래서 지정된 스마트폰이 아니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기능이 있죠. 잠깐만, 어떤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면 기능 중에 NFC 기능이 있잖아요. NFC 기능. 그러니까 무선 단말기 접촉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공인인증서 OTP를 그 NFC 카드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국민은행 가면 그걸 발급을 받아요. 그래서 카드를 갖고 있다가 금융 업무를 해야 될 때 OTP 접촉하라 그래요. 그러면 NFC 기능을 확 켜놓고 나서 OTP를 갖다 대요. 카드를 갖다 대요. 그러면 이정민 확인됐습니다 라고 나오고 이때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지. 그 보안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OTP 기계를 버튼을 누르면 숫자 6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대신에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얘는 국민은행만 했었어요. 그거를 다른 은행에는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그걸 쓰고 다른 은행은 기존 OTP를 써야 되고 불편해가지고 저도 그냥 국민은행 OTP 그거 보안 카드를 없애버렸어요. 기존에 사용하는 OTP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쓰면 되니까. 근데 얘도 수명 있잖아. 버튼을 많이 눌렀을 때마다 얘는 또 이 불빛이 반짝거리진 않아요. 조명이 있으면 빨리 다르니까. 그래서 숫자만 보이니까 어두운 데는 안 보이죠. 그러면 집에서 버튼 누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시간이 12시 18분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에 맞는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 OTP는. 근데 누가 그러대 또 OTP도 다 갖고 있다. OTP도 이게 어떤 형식인지만 알면 이 사람이 현재 어떤 A형인지 B형인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시간에는 OTP가 무슨 번호가 나온다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제일은행 같은 경우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송금을 할 때 송금 비밀번호가 또 있어요. 이체 비밀번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귀찮죠, 어쩔 때는. 처음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했죠? 이체하려 그러면 OTP 입력하라고 하죠? 그 공인인증서 집어넣으면은 송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이체용 비밀번호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한번 더 넣어줘야 돼요. 보안이 하나 더 강화되어 있죠. 예. 근데 OTP 그거 새로 재발급받는데 5천 원이가 또 받는데. 얘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배터리가 다 되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천상 가서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근데 5천 원인가? 돈을 받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료로 발급받았는데 네. 그 다음에 배터리가 다 돼서 갔더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길래 막 뭐라 그랬더니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예. 인상 쓰면 해줍니다. 아니 처음에 무료로 해줬는데 왜 가면 갈수록 돈 받고 그러냐고. 그 돈 5천 원이 없냐고 이 은행에 도대체 막 뭐라 그랬더니 목소리가 크니까 누가 오더라고. 윗사람인지 이렇게. 아이 생각해보라고 말해. 막 그랬더니 그냥 해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성공. 그러니까 NFC 기능이 참 좋죠. 그렇죠. 그래서 NFC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법은 은행에 가서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센터에 가서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관리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복사할 수도 있고 뭐 폐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뭐 재발급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등등등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로 해요.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인인증서 1년이 다 되면 한 달 전서부터 갱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갱신 들어가서 기존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로그인 해갖고 들어와서 얘를 뭐 어디에다 어디에다 복사할 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 컴퓨터에는 복사를 해놓지만은 USB 메모리를 갖고 다니는 거, 핸드폰에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OTP 옆에도 USB 메모리 하나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이게 용량이 무려 128 메가바이트. 1기가도 안 돼요. 예, 128 메가바이트. 1기가도 안 되는 아주 저용량이죠. 근데 공인인증서는 한 100개, 1000개 저장할 수 있잖아. 글자들이니까. 여기 제 이력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만 여기다 담아 놓은 거죠. 이게 금속으로 만들어서 예뻐요. 대한항공 요즘 인기 별로 없는 그런 데서 받은 건데 이뻐갖고 다니는 겁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팀장님, 제 휴대폰에는 NFC라는 게 없는데요. NFC 기능이 없다고요? NFC라고 쓰여 있는 게 없는데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접 기기에서 파일 폴더를 복사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시면 되죠. 자, 그럼 PC에서의 스마트폰 그 악성 코드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PC에서 이런 백신을 돌리는 건 어떨까요? 잠깐만, 이 컴퓨터에는요 백신이 없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백신이 없거든요. 현재 제가 저번에 삭제했어요. 백신이 설치가 되고 나서 그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돌아가 가지고 사무실에다 허락을 받고 삭제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걸려 들어오면 무방비 상태란 얘기예요. 현재로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아무런 백신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사무실에다 물어봤더니 관리팀에서 백신을 별도로 구매해서 다시 사용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삼아 한번 설치해 볼 거예요. 연습하고 설치하고 삭제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백신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백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V3 라이트냐, 알약이냐, 네이버 백신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툴 사이트가 있어요. 알약, 알송, 뭐 알집 이런 거를 개발해주는 알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알약이 있죠. 알약이 있죠. 이 알약은 무료죠. 무료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과 개인은 공짜예요. 여긴 개인이 아니죠. 단체죠. 단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개인은 사용하지만 여러분 댁에서는 저 집에서는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학교, 회사, 공공기관 이런 단체에서는 사용하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설치해보고 여러분 댁에서 써보셔야 되니까 제가 삭제는 할게요. 다운로드 눌러서 근데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은 광고들이 떠요. 광고. 또 요게 있고요. 요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안철수 정부서 있죠? 안랩. 안철수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백신들이 있어요. 백신. 무료 다운로드 백신 같은 거 있는데 V3 라이트. 이것도 개인만 쓰는 거예요. 단체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자, 요거를 제가 설치해 볼 텐데요. 설치하기. 그러면 단체는 뭐를 써야 되느냐? 별도로 여기 여기 있네요. 인터넷 세큐리티 9.0 이런 거, 엔드포인트 세큐리티 9.0 이런 거 있죠? V3 인터넷 세큐리티 9.0 이거는 유료입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 단체는요. 그게 법인데 뭐 방법이 없어요. 법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써요. 저희 집에서 네트워크가 저희 집에 컴퓨터하고 여러 개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PC 대수만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1년 단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내 컴퓨터 창에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V3는 먼저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은요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해야 되고 다음 뭐 이런 걸 동의해야 다음 설치. 여기까지 이상이 없었어요. 지금요. 여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럼 얘를 설치하는 동안에 알약도 한번 같이 설치해 볼게요. 백신은 두 가지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다. 자, 알약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동의합니다. 자, 여기 첫째 이거 나왔어요. 줌이라는 걸 홈페이지로 만든대요. 여러분 인터넷 실행은 보통 네이버 나오고 뭐 저 같으면 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줌이라는 사이트가 먼저 튀어나온다 이거지. 싫다. 이건 빼주고 빠른 설치 말고 사용자 지정 설치로 가서 어떻게 설치할 걸 여기서 봐야 돼요. 시작 메뉴에 아이콘을 만들 건지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 건지 이거 굳이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거 안 만들어도 돼. 폴더 만들기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실행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행하는 것만 해볼게요. 그럼 얘도 설치가 되겠죠. V3는 다 얘도 보세요. 설치 다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만들겠대요. 이건 아니죠?
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알약은 깔리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보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 누르면 보관을 할 테고, 지금 V3 라이트가 설치가 됐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광고도 떠요. 이렇게 광고도 떠요. 그리고 얘가 뭐가 있냐면 업데이트가 자동 업데이트가 돼서 최신 버전이 아닌지 근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알약은 요거 알캡처도 설치할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걸 자꾸만 같이 설치하라 그래요. 자기네 거를. 자, 그러면 이제 알약도 설치가 됐고 V3 라이트 설치됐어요. 둘 다 백신이지 않습니까? 둘 다 백신인데 이 백신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백신은 기능이 뭐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다 메모를 해드릴게요. 백신 프로그램의 특징. 첫째, 예방. 두 번째, 검사. 세 번째, 치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예방해야 되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지를 치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검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혹시나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있으면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가 안 되는 애는 격리를 해야 돼요. 우리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잖아요. 격리 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치료가 현재 안 돼. 근데 막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보관해 둬야지. 보호해놔야지. 그렇지. 그리고 중앙센터에다가 알려줘요. 야, 이 바이러스는 내가 지금 치료를 못해. 그래서 보관해 뒀으니까 얘 증상에 대해서 내가 보고서를 보낼 테니까 확인 좀 해다오. 그러면 중앙 서버에서 아, 이거는 뭐다 하고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게 이게 크게 세 가지였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PC 관리 기능이 들어갔어요. 백신 프로그램의 네 번째 특징이 바로 PC 관리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먼저 해서 가장 최근 상태인지를 확인해 봐야죠. 이게 지금 올해 10월 18일 날 제가 지금 설치했지만 본래 백신 프로그램이 10월 18일 날 만든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도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번 윈도우 10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치명적으로 컴퓨터가 뭐 켜지지도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정밀 검사를 할 건지, 정밀 검사. 현재는 주요 공간, PC 메모리하고 주요 공간에 있는 것만 검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여러분 USB 메모리 다 선택을 해서 검사를 하라 그래야 돼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컴퓨터에 있는 부트 메모리,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들만 검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시작. 그러면 안에서 쫙 검사를 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MRI 해가지고 CT 촬영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할 거냐? 이거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죠. 아침밥 잘 드셨어요? 네. 간밤에 주무실 때 편하게 주무셨어요? 네. 뭐 이런 거. 손발은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뭐 이런 거. 그런 검사에다가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어보는 정도. 근데 아까 정밀 검사에서 항목을 다 선택하면 MRI 다 해가지고 CT 촬영하듯이 다 하는 거. 그런 거고. 여기 하나 걸렸다고 나오죠?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이건 뭔지는 제가 아니까 이건 안 할 겁니다. 얘는 예외에다 하나 추가할 겁니다. 예외에다 해놓으면 얘는 안 건드니까.
없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게 이제 뭐냐면 예방 검사 치료예요.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최적화라 그래서 이 PC 관리 기능이 PC 관리도 있고 최적화도 있어요. 최적화는 뭐냐면 불필요한 찌꺼기를 버리는 겁니다. 컴퓨터는 인터넷상에서 봤던 모든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혹시나 다음에 쓸 수 있을까 해서. 근데 그거를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 시작을 누르면 안에서 불필요한 찌꺼기를 다 청소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여유로운 시간에 본인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날 잡아서 한 번은 꼭 하세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 지저분한 것을 빼내는 중입니다. 즉 청소도우미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기예요. 이런 거를 관리를 안 하니까 내 컴퓨터가 엉망이 되고 핸드폰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특히 핸드폰은요 항상 켜놓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는데요. 얘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대요. 기계를 버리는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 작동이 된대요. 안에 꺼놨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고 화장실도 가고 이걸 들고 침실에도 가고 이걸 들고 회의실에도 들어가는데 이 안에 마이크 카메라가 있잖아요. 얘가 나도 모르게 혼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의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작동돼서 움직이고 침실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핸드폰이 나도 모르게 작동이 돼서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난리가 아닌 난리죠. 자, PC 관리는 그런 겁니다. 여기 컴퓨터가 아까 뭐 깔려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아까 보니까는 요거 제거가 안 되나요? 안 되죠? 아까 이거 안랩 이거는 아까 안 됐던 거죠? 제어판에서도 안 됐었잖아요. 여기서 되지는 않네요. 자, 요런 거 액티브엑스 같은 것도 있어요. 액티브엑스. 액티브엑스는 뭡니까? 인터넷상에 치명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는 것들이 깔리는 건데요.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저희 강사들이 그 전자출석부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수기로 여러분들 종이 출석부에다가 출석 여부 확인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자출석부로 등록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굳이 닫을 필요는 없죠. 이건 아도비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굳이 닫을 필요 없고 툴바 같은 것도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해야 되고 제어판에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요거 프로그램은 나오는데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V3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알약 상태에서는 알약은 또 이제 기능들이 또 다를 수 있겠는데 대부분은 빠른 검사, 정밀 검사. 아까 예방 검사 치료가 백신의 기본 기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빠른 검사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문진 검사하고 기본적인 엑스레이는 찍어본다 이거죠. 네, 그 작업을 얘가 하는 거고요. 이제 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검사를 해서 어디 안 좋은 게 들어있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가 있었다 그러면 걸러내고 치료를 하고 하겠죠. 시간 관계상 중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PC 최적화라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점검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불필요한 거 있으면 삭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것들. 아까 인터넷 V3 갖고도 했었죠?
그게 굳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댁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62개가 불필요하다고 나오는데 V3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V3를 안 했으면 몇십만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PC 관리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들이 나와요. 아까 뭐 액티브X, 뭐 툴바,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고, 여기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삭제할 수도 있고, 제어판처럼 그런 게 들어있고, 뭐 플러스 보안이라는 말도 보이네요. 보안 업데이트, 알약 안드로이드. 이거는 핸드폰용이잖아요. 그냥 굳이 이건 안 하시고 검사하기하고 PC 최적화 관리. 최적화가 PC 관리 모드고, 검사하기가 예방 검사 치료 관한 기능이고. 근데 이거는 컴퓨터 안에 저장 공간이 있어요. 저장 공간. 이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안에 알약도 움직이고 V3도 움직이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 컴퓨터인데,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저장 공간이 많아도 백신은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백신 하나만 예방접종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도? 감기 예방접종 하나 받으면 되잖아. 그 A 회사 거 하나 접종받고 B 회사 것도 감기 예방접종 똑같이 하고, 또 C 회사 것도 반을 찔러서 또 예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만 예방하면 되잖아.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훈장님, 저도 가만히 보니까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백신을 막 깔아놓고 왔거든요. 그걸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를 없애고. 그렇죠. 제어판에 가서 백신이 여기 제어판에 가면 프로그램 제거 기능 안에 백신이 지금 깔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V3 라이트도 깔리고 알약도 깔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둘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개인용이니까. 가정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 V3가 좋을지 알약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유명사 따라가세요. 나는 LG가 좋아, 나는 삼성이 좋아, 이렇게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백신하면 V3 아닙니까? 알약도 뭐 만만치 않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무거나 하나 관리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고, 추천해드리기가 곤란해요. 너무 다 좋아서. 지금은 제가 삭제할 겁니다. 이거는 여기선 사용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체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거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뭐 V3 라이트나 알약이나 이런 걸. 네이버 백신은 V3에서 가져올 거예요. 네이버 백신 V3 라이트도 제거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이상 없이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공인인증서에 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어려운 거는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 첫날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고, 둘째 날은 앱에 카메라 앱을 좀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오늘은 이제 V3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써봤는데, 다음 시간서부터는 뭐 스마트폰 연락처 관리하는 거, 스마트폰에서 파일 관리하는 거, 이거 있네요. MP3 노래를 가지고 벨소리 만드는 거. 여러분 전화 오면 벨소리 띠릭띠릭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람마다 벨소리를 따르게 만들 수도 있고, 그룹별로 벨소리를 따로 만들 수도 있고. 한때는 그랬어요. 집에서 전화 오면 여보야 라는 노래가 나오게. 여보가 전화한 거니까 여보야라고 나와야지. 친구가 전화했는데 여보야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벨소리를 따로따로 이제 지정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벨소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관리하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 겁니다. 핸드폰 챙겨 오셔야 되고, USB 케이블 챙겨 오셔야 되고. 오늘 수업은 몇 분에 올려주셔요? 오늘 수업 정리한 거는요, 제가 집에 가면 11시 되거든요. 저녁에 밤 11시 되니까 그때 올릴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